거실의 흔들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팔걸이에 새겨진 얕은 홈을 반복해서 더듬었다. 그 홈은 이 집에서 첫 해를 보내던 날 경수, 주어지가 주머니 칼로 새긴 것이었다. 그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를 기다릴 수 있도록 새겼다고 말했다. 우리가 매년 봄 첫 장미가 피기를 기다리던 것처럼. 지금 밖에 장미들은 만개해 있었고 산들바람에 살랑살랑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내가 직접 심은 장미들이었다. 첫 장미 묘목은 경수와 내가 함께 심었던 것들이다. 오래된 집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마저도 나를 깨우는 알람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나 혼자였다. 몇 번이나 이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가 아무도 저녁을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 눈을 뜨곤 했는지 셀 수도 없었다. 민수, 말즈가 계단을 뛰어내려오며 한 번만 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하던 모습도 이제는 없다. 경수는 3년 전 갑작스럽게 떠났다. 그리고 민수는 몇 년째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3개월 전 나는 크리스마스 쿠키를 민수와 그의 아들 민재, 맥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여러 겹의 포일로 정성껏 포장했지만 답장은커녕 카드 한 장도 받지 못했다. 며칠 전 그가 보낸 이메일이 아니었다면 그는 나를 안전히 지워버린 게 아닌가 싶었을 것이다. 엄마, 요즘 상황이 조금 힘들어요. 메리는 직장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었고 제 프로젝트도 끝나서 새로운 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민재도 자주 태워줘야 하고 여러 가지로 정신없네요. 혹시 환경을 바꾸고 싶으시면 우리 집에 와서 잠시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서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이메일을 몇 번이고 읽었다. 그것이 초대라고 할 수 있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스럽게 표현했더라도 내 마음은 잠시 설렜다.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다. 어쩌면 이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 민수의 삶에 다시 발을 들일 수 있는 문이 살짝 열릴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바로 결심했다. 3일 후 부동산 중개인을 불렀다. 요즘 이 동네는 집이 잘 안 팔려요. 젊은 여성이 네트워크에서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정말 이 집을 내놓으실 건가요? 남편분이 남기고 가신 집인데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내가 말했다. 그는 집을 남겼지만 그는 떠났고 나를 남겨두고 갔어요.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요.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니 내가 가진 돈과 집을 팔아 얻을 돈을 합치면 5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았다. 그 돈이면 오랫동안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돈이 필요해서 민수에게 가는 것이 아니었다. 더 이상 혼자 이 의자에 앉아 장미가 피고 지고 다시 피는 것을 바라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짐을 싸면서 장미 덤불에서 가장 밝게 핀 장미를 하나 잘랐다. 줄기를 젖은 종이 타월로 감싸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경수가 가장 좋아했던 장미였다. 부엌 창가 옆에서 자라 항상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었다. 너도 같이 가자. 나는 속삭였다. 그날 아침 현관에 서서 빈집을 바라보았다. 마치 다른 삶을 살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울지 않았다. 그저 문을 조용히 닫았다. 아마도 마지막일 것이다. 공항 밖의 햇살은 차가웠다. 마치 금속을 스친 것처럼. 공기는 건조했고 도시에서는 언제나 느낄 수 있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가 났다. 민수는 나를 마중 나오지 않았다. 대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갑작스럽게 화상회의가 잡혔어요. 택시 타고 오셔서 비밀번호 눌러 들어가세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를 대학으로 보내던 날처럼 창문 너머로 세상이 나를 두고 멀어져 가는 기분이었다. 민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였지만 그가 예전처럼 나를 꽉 안아준 지는 오래되었다. 망설임 없이 마치 절대 놓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택시 기사가 내 짐을 계단 위까지 옮겨주었다. 배를 눌렀다. 몇 분 후 메리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히 예의 바른 미소였다. 안녕하세요. 아델라, 어델러. 여행은 괜찮으셨어요?
들어오세요. 민재는 아직 온라인 수업 중이에요. 곧 와서 인사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사진보다 더 야리어 보였다. 깔끔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이었다.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하기 전에 그녀는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빌린 집은 작지 않았지만 거실은 어수선했다. 소파 옆에는 민재의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 그릇이 아직 남아 있었다. 공기에서는 오래된 치즈 냄새와 아기 산포 향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여기가 방이에요. 메리가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하실 창고를 조금 치웠어요. 며칠 동안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많이 넉넉하진 않지만요. 나는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갔다. 가파른 계단 끝에는 어둑한 반지하 공간이 있었다. 나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침대만 있으면 괜찮아요. 지하실에는 침대가 있었다. 벽에 붙어있는 좁은 싱글 침대 옆에는 오래된 책상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습기가 스며들어 얼룩져 있었고 몇 개의 종이 상자가 구석에 그대로 쌓여 있었다. 침대에 앉자 발목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다. 습기가 차면 늘 도지는 오래된 통증이었다. 나는 여행 가방을 열고 조심스럽게 장미를 꺼냈다. 장미는 조금 시들었지만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유리잔을 찾아 물을 채우고 반지하 방의 작은 창 아래 책상 위에 장미를 올려놓았다. 그래도 나랑 같이 왔구나. 나는 장미에게 속삭였다. 그날 저녁 민재, 맥스가 계단을 내려왔다. 공룡 캐릭터가 그려진 후드티를 입은 그는 계단 끝에 서서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코를 찡그렸다. 이번엔 언제 가요? 그가 물었다. 나는 멍해져서 대답하려던 찰나 메리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민재,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빠가 그랬잖아. 잠깐 있다가 가신다고. 민재가 중얼거렸다. 방문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신대. 나는 계단 아래에 서서 그의 그림자가 계단 위로 어른거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잘못 들어온 것 같았다.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닌 역할을 연기하는 기분이었다. 문을 닫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1층에서 들려오는 접시 부딪히는 소리와 희미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나는 조어지가 남긴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시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똑딱거리고 있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알았다. 어떤 것들은 변했고 그것도 영원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차가운 아침.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깼다. 숙면 때문이 아니라 무릎의 통증 때문이었다. 반지하 방은 춥고 습기가 많았다. 밤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얇은 이불은 벽 모퉁이에서 스며드는 냉기를 막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아무리 몸을 웅크려도 소용없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거의 시들어버린 장미를 바라보았다. 반지하 방에는 작은 창문 하나뿐이었고 그것마저도 먼지로 덮여 있었다. 아침 햇살은 창문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 나는 집이 그리웠다. 집 자체가 아니라 그 느낌이. 오븐에서 가꾸어진 빵 냄새, 발코니를 가득 채우는 햇살, 언제나 따뜻함이 감돌던 부엌. 9시쯤 나는 무릎을 부라잡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갔다. 메리는 하이힐에 세련된 정장을 입고 커피잔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다른 손은 휴대폰 화면을 바쁘게 넘기고 있었다. 아델라 이모,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빠르게 말했다. 토스트는 냉장고에 있어요. 민재는 거실에 있어요. 저 오늘 늦어서 저녁에 얘기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순간 나는 가족도 손님도 아닌 그저 임시로 집에 머물고 있는 세입자 같은 기분이 들었다. 민재와의 아침. 민재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다. 헤드폰을 끼고 컨트롤러를 쥔 채 TV 볼륨은 너무 커서 화면 속 캐릭터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민재야,
우유 마실래? 그는 게임을 멈추고 옆눈으로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시리얼 먹고 싶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마 찬장에 있을 거야. 내가 찾아볼게. 나는 부엌을 뒤져 시리얼과 우유를 찾아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다시 헤드폰을 쓰고 게임을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숟가락을 손에 쥔 채 앉아야 할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할지 망설였다. 갑자기 민재가 불쑥 말했다. 할머니, 제 게임기 고장났어요. 새로 사줄 수 있어요. 학교 친구 토니는 새 거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싶어요.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다음 주말에 가게에 같이 가서 한번 볼까? 그는 입을 비죽이며 말했다. 지난번에 사준 건 벌써 구식이에요. 학교에도 안 가져가요. 할머니 여기 온 거 저랑 시간 보내려고 온 거라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걸 의미하는 걸까? 낯선 메시지. 점심 전에 나는 작은 부엌 창가에 앉아 아무것도 없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창문으로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지만 겨우 신호가 잡혔다. 휴대폰을 열었을 때 누나 비어트리스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있었다. 잘 도착했지. 어제쯤 왔을 거라 생각했어. 오늘 민재네 동네를 지나가다가 문을 두드릴까 했는데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 재해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어. 시간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애들이 아직도 내 사과 파이를 그리워하더라. 메시지를 듣는 동안 내 안에서 무언가가 솟구쳤다. 날카롭고 갑작스러운 감정이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보낸 답장은 밝고 가벼웠다. 여기 일이 좀 정리되면 갈게. 약속해. 그때는 정말로 믿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천천히 나아질 거라고. 낯선 아들. 정오쯤 민수가 드디어 나타났다. 구겨진 티셔츠를 입고 피곤한 얼굴로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다. 아무도 이거 정리 안 했나 보네. 나는 서둘러 일어섰다. 내가 가게에 가서 신선한 야채 좀 사올게요.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냥 배달시킬 거예요. 메리가 늦게 올 거라 굳이 번거롭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가 말하는 방식은 마치 내가 집안일을 맡아야 한다고 조용히 결정한 것 같았다.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키며 겨우 대답을 참았다. 내가 여기 온 건 내 가정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야. 점심시간, 우리는 셋이 식탁에 앉아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다. 민재는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한 입씩 음식을 먹었고 메리는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이메일에 답장을 쓰고 있었다. 민수는 내 맞은편에 앉아 손가락으로 고지서 더미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엄마, 민수가 갑자기 말했다. 고개도 들지 않은 채로. 집 사정이 좀 빠듯해요. 월세, 공과금, 민재 교육비. 요즘 부담이 커. 어떤 서두도 맥락도 없이 그 말이 툭 튀어나왔다. 마치 내가 이미 이 대화의 결말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민수는 그 순간에 긴장을 느꼈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나는 거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배에서는 고르륵 소리가 났지만 야채는 너무 익었고 고기는 퍽퍽했다. 모든 것이 종이처럼 밍밍하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입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반지하 방에서의 밤. 그날 밤 나는 반지하 방으로 내려와 휴대폰을 열고 오래된 사진들을 스크롤했다. 몇 년 전 민재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있었다. 내가 그를 공원에 데려갔던 날이었다. 그는 미끄럼틀 꼭대기에 올라가 웃고 있었다. 마치 태양이 그의 안에서 빛나는 것처럼. 그는 예전에 내 품에서 자기를 졸랐다. 내가 방문할 때마다 내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와 할머니 손에서 제일 좋은 냄새가 나요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변했다. 아니, 모두 변했다. 나는 휴대폰을 닫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가슴 속 무거운 감정을 억눌렀다.
민수네 집에 머문 지난 2주 동안 나는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그들이 결국 나를 받아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민재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다. 민수는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도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엄마, 민재가 애 계속 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아기를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 등을 어떻게 두드려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가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단지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와 갈등.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보기로 했다. 너무 거창하지 않게. 집에서 가져온 올리브 오일 한 병을 사용해 조어지가 좋아했던 구운 감자와 닭고기를 만들었다. 부엌은 좁았고 향신료들은 뒤죽박죽으로 흩어져 있었지만 내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씩 찾아냈다. 한편으로는 민재가 숙제를 끝내도록 설득하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하기 싫어. 민재가 투덜댔다. 내일 제출해야 돼요. 그냥 대신 써주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뭐라고 쓰고 싶은지 말해주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그는 연필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 진짜 짜증나요. 그냥 써달라니까요. 나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그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의 공책은 반쯤 닫혀 있었고 페이지에는 엉성하지만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저녁이 준비되었을 때 메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음식을 보고 약간 찡그리며 말했다. 아델라 이모, 요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런데 저희는 민재가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민재가 뭐든지 부탁한다고 다 들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나는 그냥 알아요. 이모가 도와주고 싶으셨다는 거. 그녀가 말을 끊으며 여전히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투명한 경계가 있었다. 그런데 민재는 이미 너무 쉽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저희는 지금 그걸 바로잡으려고 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나를 보고 이웃에게 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고 옆에 앉아 그들이 식사를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거의 먹지 않았다. 민재는 감자 몇 조각을 집어먹으며 말했다. 엄마 닭고기 스프 맛이 아니에요.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로즈마리를 조금 넣었거든. 민수는 음식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 사실 오늘 낮에 얘기했는데요. 엄마가 여기 좀 더 오래 머무르실 거라면 월세를 나누는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내 포크가 멈췄다.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가 서둘러 덧붙였다. 그냥 여기가 생활비가 많이 들잖아요. 저희도 집 장만하려고 저축 중이고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말했다. 알겠어. 사정이 어렵다면 이해해. 다행이에요. 그는 안도한 듯 말했다. 이번 달 월세가 특히 부담이 돼서요. 그 후로 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설거지도 하지 않고 방으로 내려갔다. 결정의 순간. 반지하 방에서 장미를 꺼냈다. 가장자리가 말려들고 있었고 병 속에 물은 거의 말라 있었다. 나는 부엌 수도꼭지에서 조용히 물을 채웠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나를 앉혀놓고 월세에 대해 마치 계약을 논의하듯 이야기했을 때 나는 발코니로 나와 휴대폰을 열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비어리스의 이름에서 손을 멈췄다. 전화는 2번 울리지도 않고 바로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에 깊었다. 언니, 내가 말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며칠만 언니 집에 가서 지내고 싶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진 않아. 그냥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아.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아마도 내가 지난 며칠 동안 겪었을 일을 상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하고 흔들림 없이 들려왔다. 지금 당장 와. 내가 데리러 갈게. 너무 많이 설명하려 하지 마. 그리고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마. 떠나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선택일까? 잠시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바로 짐을 싸지도 않았다. 대신 나는 발코니에 앉아 햇살이 어깨 위로 스며드는 걸 가만히 느꼈다. 아래 주차장에는 메리의 하얀 SUV가 깔끔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그녀답게 모든 것이 정돈되고 통제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 민재가 발코니로 나왔다. 내가 거기 있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이었다. 할머니, 떠나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할머니 비트리스가 데리러 올 거야. 잠시 그녀네 집에 가 있을 거야. 민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근데 가기 전에 게임기 사줄 수 있어요. 토니는 벌써 새 거 샀는데 나만 반해서 없는 애예요. 나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야, 세상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더 깊이 찌푸린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짐을 싸며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아직 안전히 풀지 않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너무 여러 번 열고 닫아서인지 지퍼가 잘 안 움직였다. 나는 거에 말라버린 장미를 조심스럽게 싸서 가방 맨 위에 올려놓았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그들 각자의 일에 몰두해 있었다. 나는 방해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민수가 주방에서 나왔다. 정말 떠나는 거예요? 그가 물었다. 나는 그의 눈을 마주치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그래.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가 월세 얘기를 꺼내서 그런 거라면 돈이 부족하면 기본 생활비 정도는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메리가 민재의 가방을 들고 지나가며 나를 힐끗 보았다. 잘 지내요, 아델라. 여행 조심히 가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 밖으로 나섰다. 주머니에서 집 열쇠를 꺼내 문 옆 화분 뒤에 두었다. 그들이 종종 여분의 열쇠를 두던 바로 그 자리였다. 나는 이 집에서 그들의 물건도 감정도 가져갈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장미만큼은 가지고 가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 비트리스의 낡은 회색 SUV가 천천히 진입해 타운하우스 앞에 멈췄다. 민수와 메리가 임대한 집 앞마당은 관리회사가 대충 다듬어 놓은 상태였다. 나는 바람 속에서 기다리며 코트를 단단히 여몄다. 비트리스가 차에서 내리며 팔을 헐짝 벌렸다. 아서, 동생.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차에 타. 나는 미소 짓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눈가에 맺힌 따끔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포옹이 지금 얼마나 필요한지 더없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넣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았다. 그녀는 차 스테레오를 켜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추억의 음악을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흥얼거리며 운전했다. 마치 내가 말을 꺼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 일곽에서 시내 중심가를 지나 동쪽의 오래된 주택가로 향했다. 비트리스는 개조된 듀플렉스에 살고 있었다. 작은 앞마당에는 양귀비와 로즈마리가 심어져 있었고 현관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이 걸려 있었다. 다 왔다. 그녀가 창문을 내리며 말했다. 이곳이 내 아들네 집보다 따뜻하지 않다고 말해봐.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저 창가에 있는 화분들 내 거야. 당연하지, 그녀가 말했다. 애들이 내가 자기들보다 집을 더 잘 꾸민다고 하더라. 비트리스의 집. 그녀의 집은 정말 달랐다. 문을 열자마자 밝고 탁 트인 부엌이 식당으로 이어졌다. 테이블 위에는 신선한 바나나와 호두가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지난주 손녀 앨리스가 보낸 생일 카드 몇 장이 있었다. 벽에는 액자에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다.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뒷마당 바비큐, 가족 여행. 앞치마를 두른 비트리스, 짐을 든 비트리스, 아이들과 웃고 있는 비트리스. 그녀의 삶에는 연속성이 있었다. 그녀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게스트룸의 커튼을 열며 말했다.
이 방이 햇빛이 제일 잘 들어.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침대까지 바로 들어오거든. 내 옛날 방처럼 말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여행 가방을 여러 거에 말라버린 장미를 꺼냈다. 비트리스가 다가와 그것을 보며 말했다. 그걸 가져왔구나. 응. 나는 부드럽게 대답하며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투명한 꽃병에 장미를 조심스럽게 꽂았다. 조지가 심은 그 장미 덤불 기억나. 그 덤불에서 난 마지막 꽃이야.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걸 민재 침대 옆에 두고 오려고 했는데 고맙다는 말조차 안 하더라. 비트리스는 한숨을 쉬며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생, 내가 그들을 너무 버릇없게 만들었어. 이건 민수만의 문제가 아니야. 넌 항상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너무 애썼어. 따뜻한 점심. 점심시간에 비트리스의 딸 마르타가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화면에는 부엌에서 아이 셋이 컵케이크를 만들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비쳤다. 마르타는 앞치마를 두르고 한 손에 믹싱볼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잡고 있었다. 엄마, 우리가 만든 레드벨벳 레시피 기억나?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만든 크림이 더 맛있긴 해요. 비트리스는 웃으며 말했다. 내 이모랑 점심 먹고 있어. 이모가 며칠 우리 집에 머물기로 했어. 아델라 이모, 마르타가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드디어 오셨네요. 컵케이크 다 만들면 좀 보내드릴게요. 근데 크림은 이모가 직접 만들어야 더 맛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며 내 안에서 뭔가 따뜻하고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 순간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긴 회색 거울 뒤에 찾아온 봄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가벼웠다. 나는 비트리스에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 딸은 이미 내 아들보다 훨씬 낫네. 다시 화면을 보니 마르타의 아이들이 시끌벅적 웃으며 서로 컵케이크를 꾸미겠다고 팔꿈치로 밀치고 있었다. 양갈래 머리를 한 작은 소녀가 카메라 가까이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 이모, 이제 할머니 집에 영원히 살 건가요? 우리 놀러 가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이지. 오면 내가 블루베리 파이를 구워줄게. 아이들은 한호성을 지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기쁨의 합창처럼 울려 퍼졌다. 내 애들은 항상 아델라 이모가 어릴 때 최고의 미술 선생님이었다고 말했어요. 마르타가 웃으며 덧붙였다. 비트리스는 나에게 전화를 건네며 말했다. 들었지? 가족을 진심으로 대하는 게 이런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비트리스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민수보다 부자도 아니고 더 똑똑하지도 않아. 하지만 그들은 감사할 줄 알아. 뒤를 돌아보고 고맙다고 말해. 그게 가족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목이 메어왔다. 그러나 내 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시장과 깨달음.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갔다. 비트리스는 꼭 노천 꽃가게가 늘어선 거리를 지나가자고 했다. 그곳의 빛과 바람이 더 좋다고 했다. 나는 토마토와 딸기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허브 냄새와 사람들의 소리 사이에서 나는 그것을 느꼈다. 다시 삶 속에 있다는 감각. 단순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느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트리스가 갑자기 말했다. 너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애로운지 물어본 적 있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모든 사람을 내 아이처럼 돌봐왔기 때문이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한 번도 그들에게 안 되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내가 하는 일을 못 보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아. 하지만 그들은 알아.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못되게 굴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가도 내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녀는 계속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는 거야. 나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가슴 속에 새겼다. 진실과 선택. 그날 밤 나는 조지와 함께 있던 부엌에서의 꿈을 꾸었다. 부엌은 햇살로 가득했고
따뜻한 반죽이 카운터 위에서 부풀어 올랐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에 깔렸다. 조지는 손을 닦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내가 언제 떠날지 묻지 않았고 내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장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비트리스의 집에서의 삶은 조용한 시냇물처럼 흘러갔다. 느긋하고 따뜻했다. 나는 거의 일주일을 그곳에서 지냈다. 매일 아침 차 한 잔과 작은 허브 정원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후에는 시장에 가거나 지역공예센터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하루하루가 마치 햇살 속에서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따뜻한 반죽 같았다. 민수에게는 내가 비트리스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는 말을 이틀째 되는 날 단 한 번 했다. 그 후로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도 전화하지 않았다. 내가 괜찮은지, 민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면 저녁 식탁에서 했던 말을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냥 침묵뿐이었다. 마치 내가 떠나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다시 돌아간 집. 그날 오후 나는 민수네 집 침대 옆에 두었던 약 정리함을 떠올렸다. 통풍약이 들어있었고 나는 그것을 규칙적으로 채우며 사용했다. 며칠 약을 먹지 않으니 통증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비트리스는 나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것을 큰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심부름을 나간 사이 나는 차를 불러 혼자 갔다. 타운하우스는 내가 떠날 때와 똑같았다. 마당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쓰레기통은 쓰러져 있었으며 집번호는 벽에 비뚤게 걸려 있었다. 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위층에서는 민재가 비디오 게임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한창 게임 대회 중인 듯했다. 나는 바로 지하실로 내려갔다. 모든 것이 내가 떠날 때 그대로였다. 침대는 여전히 구겨져 있었고 공기는 약간 키키했다. 약 정리함은 침대 옆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마치 내가 떠났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약 정리함을 집어들고 떠나려던 순간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계단 아래에서 얼어붙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엄마가 뭔가를 내놓아야 할 거야. 민수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을 사는 건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 메리가 조용히 대답했지만 그녀의 말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 민수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우리가 엄마를 그렇게 오래 머물게 할 생각은 없었잖아. 애초에 엄마를 부른 이유는 얼마나 돈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 거였잖아. 그런데 이제 엄마가 가버렸으니 핑계가 없어졌어. 집주인도 기다리고 있고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보자는 거지. 그 순간 내 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쳤다. 내가 초대받은 이유는 가족과 재회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재정 계획의 일부였다. 내 삶과 저축은 그들의 부동산 협상의 도구로 전락해 있었다. 새로운 시작. 나는 비트리스의 집으로 돌아와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문 앞에 섰다. 그녀는 막 시장에서 돌아온 참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창백해 보여. 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그녀에게 말했다. 민수가 메리랑 얘기하는 걸 들었어. 내가 애 초대받았는지, 애 그 집에 있었는지. 그녀는 열쇠를 문에 꽂은 채로 멈췄다. 뭐라고 했는데?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나를 부른 이유는 내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거였어. 내가 정말 한원 받은 게 아니었어. 비트리스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이제 넌 뭘 할 거야? 나는 고개를 들고 차분히 말했다. 내가 그 집을 살 거야. 그날 오후 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내 삶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제 당신은 타운하우스의 공식적인 소유주가 되셨습니다. 곧 정기적인 주택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중개인이 덧붙였다. 현재 세입자들과 시간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바깥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커튼 끝을 살짝 들어올렸고 그것이 마치 느릿한 숨결처럼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갔다. 조지가 처음 나를 작은 집으로 데려갔던 때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30년을 살았다. 그때의 바람도 지금과 같았다. 조지는 나에게 물었다.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그가 내 곁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 옆에 설 줄 알아야 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집 점검이 있는 날이었다. 중개인은 이미 민수에게 알렸지만 구매자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내가 원했던 그대로였다. 드라마도 가식도 없이 필요한 순간에 진실이 드러나도록 비트리스는 나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다. 그 남자를 혼자 마주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동네 입구 바로 밖에서 중개인을 기다렸다. 그녀는 단호한 태도의 아시아계 여성이었고 효율적인 동작과 중립적인 전문적인 어조를 지니고 있었다. 세입자들이 집에 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며 말했다. 제가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왔다는 걸 알리겠습니다. 나는 익숙한 문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문 앞에 서 있던 민재가 떠올랐다. 그날 밤 그는 새 게임기를 사달라고 했었다. 그땐 단순히 어린애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의 부모는 일찍부터 이로 요구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을. 몇 분 후 중개인이 우리를 손짓해 불렀다. 나는 허리를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내가 잘 아는 집으로 발을 내디뎠다. 작은 삐걱거림과 익숙한 향기까지도 기억나는 집으로. 메리는 소파에 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었고 민수는 팔짱을 끼고 주방 문턱에 기대어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의 눈이 커졌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가 중개인을 향해 말했다. 지하실부터 확인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환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중개인은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오늘은 사전 점검일이니 공개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메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매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민수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천천히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낮아졌다. 엄마가 구매자라고. 그제야 나는 그의 눈을 마주했다. 차분하게 마치 찻잔에 차를 따르듯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래, 이제 이 집은 내 소유야. 메리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다. 언제? 그날 내가 악을 가지러 왔을 때 내가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부엌에서 내가 한 말을 들었어. 그는 굳어버렸다. 내가 말했지. 결국 내가 돈을 내야 할 거라고. 나를 여기 부른 이유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떠나면 더 이상 요구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엄마가 우리 얘기를 엿들은 거예요. 엿들은 게 아니야. 나는 부드럽지만 웃음기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바로 거기 서 있었어. 내가 듣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을 뿐이지. 방 안은 고요해졌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민재의 비디오 게임 소리만이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하게 울렸다. 민수는 무언가 말을 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메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아델라, 처음부터 집을 살 계획이었다면 아니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엔 계획이 없었어. 사실 집을 팔고 나서 저축한 돈의 일부를 너희가 집을 사는데 보태줄까 생각했어. 너희가 안정적인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줄까 했지. 나는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가 한 말을 듣고 깨달았어. 난 너희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어. 단 한 푼도. 민수는 앞으로 한 발짝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이게 엄마가 원했던 거예요.
우리를 망신 주고 싶었던 거요. 난 너희 돈에 손도 대지 않았어. 나는 단호히 말했다. 너희는 내가 너희 미래를 방해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은 내가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야. 계산되고 착취당했어. 결말과 새로운 삶. 그날 오후 모든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명, 사진, 서류 작업, 최종 점검 확인까지. 민수와 메리는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충격, 수치심, 아니면 단순히 믿을 수 없어서 침묵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그들에게 돌아보며 말했다. 집을 당장 리클레임하지는 않을 거야. 임대 계약상 한 달 더 살 수 있어. 그동안 천천히 준비해. 하지만 기억해. 이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의 소유야. 나는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들의 유용한 가족 목록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내 삶으로 안전히 들어섰다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 작별. 그날 밤 나는 정원에서 신선한 장미 2송이를 잘라냈다. 그리고 이전 집에서 가져온 말린 장미와 함께 내 오래된 꽃병에 꽂았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나란히 놓였다. 딱 알맞게 비트리스는 부엌에서 부드러운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마르타는 메시지를 보내 아이들이 만든 카드가 곧 도착할 거라고 했다. 바깥에서는 산들바람이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렸다. 마치 저녁 하늘을 박수로 맞이하는 것 같았다. 나는 엽서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다.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뿐이야. 마지막으로 부엌 창문 옆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 소리는 마치 작별 인사 같았다. 내가 이제 정말로 뒤로하고 떠난 삶에 대한 섬세한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비트리스는 그날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대로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아침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자원봉사를 하러 갔고 나는 한때 내려놓았던 나의 조각들을 천천히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다. 베이킹, 공예, 독서 같은 것들 말이다. 민수가 이사를 나갈 때 나는 그 장면을 보러 가지 않았다. 그는 날짜를 말하지 않았고 단지 중개인을 통해 집을 비웠다는 공식 확인만 받았다. 내가 다시 그 타운하우스에 발을 들였을 때는 이미 날씨가 따뜻해져 있었다. 마당의 잔디는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집은 마치 막잠에서 깨어난 꿈처럼 조용했다. 집안의 향기도 달라져 있었다. 민재의 산포 냄새도 메리의 향수 냄새도 사라지고 대신 먼지와 나무 그리고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방 하나하나를 걸으며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을 떠올렸다. 어색한 눈길, 텅 빈 대화,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 그곳은 한 번도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능할까? 청소업체를 고용해 바닥을 교체하고 거실 벽을 새로 칠했다. 오래된 짙은 회색 벽 대신 따뜻한 크림 베이지 색으로 바뀌었다. 커튼은 내가 좋아하는 먼 린넨 소재로 바꾸었고 가죽 소파는 근처 중고 가게에서 발견한 하늘색 천 소파로 대체했다. 주방에서는 단 한 가지만 바꿨다. 내가 가져온 올리브 오일 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깨끗이 닦아 스토브 업, 원래 있던 자리에 두었다. 지하실에는 더 이상 침대가 없었다. 나는 그 공간을 아늑한 작업실 겸 수납 공간으로 바꾸었다. 나의 천, 종이 공예, 사진 상자들이 다시 자리를 찾았다. 심지어 기후 제어 시스템도 설치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무관심 때문에 관절이 아플 일이 없었다. 창가에 새 장미를 심었다. 이전 집에서 가져온 것도 비트리스의 정원에서 가져온 것도 아닌 새로운 품종이었다. 색은 은은하고 향은 부드러웠다. 마치 지금 내 마음 같았다. 새로운 시작.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비트리스가 몇 주 동안 권유했던 대로 그녀가 다니는 커뮤니티 센터에 참여하게 되었다. 너의 펠트 동물 만들기는 사회복지사들보다 얼배는 낫다니까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다. 첫날은 맑은 금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오래된 프로젝트 몇 개와 도구 상자를 가져갔다. 그냥 뒤에서 조용히 구경만 하려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눈에 반짝이는 온화한 코디네이터가 나를 앞으로 부드럽게 밀어냈다. 오늘 공예 그룹을 이끌 사람이 부족해요.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녀는 말했다. 나눌 준비만 되어 있으면 돼요. 그렇게 나는 그룹을 이끌게 되었다. 그날의 프로젝트는 추억 액자 꾸미기였다. 사진 액자를 개인의 추억이 담긴 소품으로 장식하는 작업이었다. 10명 정도의 나이 든 여성들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다. 몇몇은 청력이 약했고 몇몇은 손이 떨렸지만 모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이셨어요? 분홍색 스웨터를 입은 한 여성이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쓸모없어지면 잊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은 필요해요.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매주 수업을 진행했다. 우리의 그룹은 단순한 공예에서 소규모 나눔 모임으로 성장했다. 결국 누군가가 제안했다. 아델라, 얘 강연을 하지 않아요. 삶의 후반전 같은 거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우리도 당신처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지만 이미 누군가가 다음 달 일정표에 강연을 적어 놓았다. 삶의 후반전. 강연 당일, 방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득 찼다. 어떤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고 왔고 어떤 사람들은 손주를 데리고 왔다. 한 여성은 집에서 만든 케이크를 들고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구웠어요. 강연대 앞에 서자 갑자기 목소리가 멈칫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나는 시작했다. 강연자도 아니고요. 그냥 한 여자, 엄마, 나이 들어가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제 집이 있고 제 시간이 있고 제 친구들이 있어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박수 소리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게 이어졌다. 그날 밤 나는 장미 화분 옆에 서서 말라버린 가지를 잘라내고 물을 갈았다. 그러다 문득 민재가 떠올랐다. 그는 이미 그 게임기를 망가뜨렸을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가 새 것을 사주길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어른이 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그리고 나도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마침내 기다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거실 탁자 위에는 새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비트리스와 내가 손수 만든 배지를 들고 활짝 웃는 모습. 하나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가위를 들고 자랑스럽게 공예품을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하나는 마르타의 아이들이 만든 카드였다. 카드에는 정원 가위를 든 백발의 여성이 햇빛 아래 만개한 장미들 앞에 서 있는 그림이 붙어 있었다.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아델라, 이게 당신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슈퍼히어로예요.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카드를 탁자 중앙에 놓았다. 삶의 모자이크. 내 삶은 이제 모자이크 같았다. 오래된 균열과 새로운 조각들이 다시 맞춰졌다. 완벽할 필요는 없었다. 단지 내 것이기만 하면 됐다.